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의 금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밤사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결정했는데 7번 동결을 했더라고요. 예상됐던 시나리오였죠? 이게 뭐 사실은 뭐 거의 다 동결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이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인데, 연준이 바라는 수준이 있죠. 2% 타겟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뭐 3% 이상 계속 나오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적이란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물가 수준이 타겟보다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동결의 배경을 좀 짚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 5월 수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물가가 연준이 예측하는 것만큼 잘 잡히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1월부터 그래프에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데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8월에서 1월까지 떨어지다가 뭐 12월에 약간 또 오르고, 이게 물가가 순조롭게 순탄하게 내려가면은 연준이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4월이 3.4%였습니다. 그래서 4월보다 지금 5월이 이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 이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냐,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사실 올해 1월부터의 흐름은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3.1%부터 3.4%까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3.4%에서 3.3%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게 시장의 또 예측치, 시장의 뭐 컨센서스, 그게 전문가들 예측하는 수치는 3.4%였는데 이거보다 또 0.1%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국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가장 가져야 되는 것, 금리 인하를 위해서 가장 가져야 되는 것은 물가가 인하하고 있다는 확신이고요. 예. 이런 최근에 데이터들이 출렁이면서 결국 이게 안정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월부터 또 올랐다 내렸다 사실 1월부터 4월까지 오르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내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추세로 다시 가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올해 들어서 미 CPI 지수가 계속 3%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그걸 주목하는 것 같은데, 결국 목표치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2%대였고, 그리고 이번 회의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금리를 언제 또 몇 번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또 됐잖아요. 지금 뭐 기존에는 한 3회였는데 금리 인하를 1회, 이제 올해 한 번 정도 시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오는 통계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통계 지표라기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지난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에는 올해 이제 12월쯤 되면은 금리가 한 4.6% 정도 될 것이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5.25%부터 5.5%니까 이제 예측치대로라면은 금리가 3번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인플레이션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쫙 안정되게 내려가는 추세로 가면은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금리를 빨리 내릴 수가 있었는데 1월부터 금리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3.4% 지금이 이제 3.3% 내려가긴 했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 수준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게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이제 최종의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4.6%에서 5.1%로 올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올해 한 번 정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의견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지표가 빠르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시점에서 5월까지 데이터, 그러니까 5월에 CPI 지수를 파월 의장이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예상된다라고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목표치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그래도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 기대감 때문일까요? 시장은 환호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미 증시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주가는 사실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늦게 나왔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보다 낮게 나오고 이제
4월보다 5월 지수가 좀 낮게 나오니까 이제 물가 꺾일 것이 아니냐, 물가 좀 꺾이고 금리도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나스닥이 뭐 1.5%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8% 이상 상승하는 이런 기조를 보였습니다. 높였다가 근데 연준에서 이제 올해 한 번만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3번은 어렵지만 2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뭐 한 번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이제 약간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주요 지수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종목을 보면 애플이 있잖아요. 지금 애플이 엔비디아와 이제 시총 2위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1위로 껑충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의 어떤 주가 경쟁, 뭐 시가총액 경쟁이 굉장히 볼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애플이 올해 이제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AI에 대한 전략을 안 내놔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사실 애플의 생태계가 있는데 이 AI를 어떻게 이행 흔히 말하면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상품화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얘기를 했죠. 이번에 얘기하는 방향 자체는 인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제품마다 뭐 아이폰이라면 아이폰 이런 데 제품마다 AI 서비스를 집어넣고요. 예. 보다 깊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대단히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중앙 집중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특히나 오픈 AI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지금 가장 발전된 언어 모형인 그 챗GPT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게 첫날에는 사실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타당한 것 같다. 그리고 애플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애플의 어떤 AI 경쟁력, 인텔리전스 경쟁력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총 1위를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 연준이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이제 우리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격차는 여전히 2% 포인트고요.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창립 기념식이었고요. 네. 그 한국은행의 14주년 뭐 창립 기념식에서 이창용 총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이 좀 예측보다 좋게 나왔고요. 지금 어제 이제 흔히 말하는 가계부채 그 증가량 같은 것도 나왔는데 예. 가계부채가 한 6조 가량, 주택담보대출이 한 6조 가량 증가를 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쉽사리 이제 물가를 못 내리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상황이라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져 2% 아래로 떨어지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 제반 조건, 경제 성장률이 좋고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예측보다 잘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독자적으로 내리긴 좀 어렵다. 대신에 이제 뭐 미국이 9월 달쯤 지금 예측으로는 9월 달쯤 한번 내릴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9월 달쯤 내리면 그 다음에는 아마 한 번쯤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전문가 사이에는 뭐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창용 총재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천천히 서두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중론이 굉장히 돋보였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또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요즘 이제 포항 앞바다에 가스와 석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동해 가스전 때문에 이슈가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지금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좀 대량으로 전량 매도한 게 좀 논란이 됐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스전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스공사 주식가가 많이 올랐죠. 거의 예. 상한가를 할 정도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결국은 3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때 흔히 말하는 임원들이 흔히 말하는 주식을 팔면서 자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니냐. 임원들이 고평가됐을 때 주식을 팔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너무 행동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은 이게 사실은 상임위원이 되면은 자사주를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제 공사란 특징 때문에 공사들은 그 흔히 말해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회사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사주를 매도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매도하라는 어떤 규칙이 있고요. 이런 예. 규칙에 따라서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우연히 이런 것이 겹친 것이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5월 28일에 임명이 됐는데 결국 자사주 판 것이 그때 5일 안에 팔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판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고 있어서 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임원 자사주 매각을 두고 만약에 매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추에 성공한다.
그게 어떤 상업적으로 활용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각을 했다는 건 뭐 내부적으로도 어떤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사실 뭐 모든 경영진들이 주식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자사주를 매각하고 좀 떨어지면은 뭐 사기도 하는 이런 경향들은 보입니다. 그거는 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판 뭐 세 분 정도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좀 규칙이 없었는데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분 정도는 이 그 맨 영업일에 제가 알기로는 5 영업일 안에 이걸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주가가 오를 때, 아까 당연히 바로 다음날 안 팔고 뭐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냐, 너무 이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이게 기다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이게 우연치 않게 맞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사익을 편취한 것이냐, 아니면 기다린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가스공사가 적자가 지금 심한데, 그렇잖아요. 적자가 심한데도 임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 행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종의 공기업인데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기업인 공사가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참 임원들이 차익 실현을 의혹을 받는 현실 좀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저희가 또 살펴보겠는데 지금 이제 남양유업 이야기입니다. 고 홍두영 창업주의 장남인 이제 홍원식 회장이 지금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퇴직금 433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긴 예. 한데 사실 남양유업이 예전에 이제 불가리스 사태가 있었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시절에 불가리스의 효능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네. 과대 포장하면서 이제 홍 전 회장이 과대 포장한 게 밝혀지면서 본인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겠다. 그것을 이제 한앤코의 경영권을 팔면서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홍 전 회장이 계약을 안 이행했거든요. 이게 뭐 구체적인 논리는 이제 이명 계약도 있었는데 이명 계약을 한행코에서 이행을 안 해줬으니까 나는 이 주주 경영권을 내놓을 수 없다. 주권을 흔히 말하는 주식도 포기할 수 없고 경영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슈가 걸리면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사퇴하게끔 올해 1월에 판결이 나면 사퇴하게끔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제 홍 전 회장의 주장이 잘못됐고 원래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한행코란 사모펀드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홍 전 회장이 작년에 흔히 말하는 퇴직금을 한 170억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대주주였기 때문에 주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팔지 않았고 그때 이미 대주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또 감사가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소송을 또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170억의 어떤 퇴직금이 사실 또 주면 안 된다. 이것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이런 편견이 나오면서 사실 170억도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이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400억 넘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작년에 뭐 170억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올해는 400억 정도로 가야 된다. 이게 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이 됐지만 홍 전 회장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양유업 사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